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주 경험하는 이혼 후 한부모 가정 사례를 다뤄보려고 해요.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통계, 또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이 남편과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월급은 한 200만 원 가량 돼요. 원래는 전업주부로 있었는데요. 이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 변호사의 조언, 소득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지 3년이 됐다 보니까 아이 관련으로만 연락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혼 소송까지 갔었다가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다행히도 영유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만 없다면은 키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돌봄 교실이나 여러 가지 국가 지원도 받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조금 더해서 학원비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요.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 중반대로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아이 한 명당 매달 7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한 1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혼 조정식,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가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면서 조정을 됐는데 조정에서 양육비를 이 정도 금액으로 정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A씨는 서로 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자신의 친권 및 양육권을 뺏기면은 A씨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양육비까지 지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죠. 이래서 이제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때 이제 모성보호라든지 엄마와 아이들이 친하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자기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내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갔어요. 아이는 참고로 2명인데요. 이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사실 70만 원 정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비, 생활비, 사교육비 이런 걸 포함하면은 굉장히 빠듯한 수준이에요. A씨는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총 140만 원은 아이 2명이 양육비로 받고 있으니까 340만 원 정도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삶이 좀 퍽퍽한데요. 이 한부모 가정 지원을 조금 받고는 있으나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요. 참고로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한 달에 월세로 한 100만 원 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빼도 24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이들 학원비가 과목당 20만 원이고 영어 수학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8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남은 돈이 한 160만 원 정도 되겠죠. 한부모 가정 지원을 제외하면요. 여기에 각종 식비, 생활비, 본인의 식비, 생활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듯합니다. 사실 이제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가적인 도움이 없다면 카드 빚이 쌓여가는 구조예요. A씨는 이제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요. 만났을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A씨가 슬슬 자신의 삶이 버겁다 보니까 또 그리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친구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참고로 돌싱이었고요. 여기 자기 밑에 아이가 있고 전처가 양육 중인데 당연히 그 A씨의 남자친구도 아이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A씨의 결혼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남자친구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결혼에 대해 소위 말해서 학을 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은 절대 결혼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또 어떤 희생과 돈을 써야 될까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A씨가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남자친구는 발을 빼고 싶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친구는 A씨에 대해서 이별을 고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재혼 과정으로 해서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냥 이 남자친구 상황에서 돈을 조금 지급하고 선물 보내주고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실제로 완전히 가정을 합치고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A씨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A씨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끝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연애할 만한 남성을 다시 찾게 되고 조금은 어느 정도는 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사례도 이혼 사례에선 드물지는 않은 사례예요. 특히 한부모 가정 케이스, 이혼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조금 터부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혼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어떤 여성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이들의 케이스예요. 여기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모님의 이혼 후에 뒤따르게 됩니다. 한번 경제적으로 떨어지면 여러 기회가 박탈이 되고 또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혼 후에 빈곤층으로 이 전락했던 40대 여성분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 각색한 사례에서도 남편이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 사건 본인,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부분이 애정이나 유대감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 모성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무조건 여성이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게 이제 윤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본적인 좀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봐야지 잘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양육은요, 부모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보고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다시 자기와 더불어 계속해서 빈곤층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빈곤을 대물림하고 도시에서 빈민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과 자산을 양육권 부여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각색해서 녹였지만 이혼 후에 이혼한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이 연인 관계나 재혼을 선택하려고 남자분들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통계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한부모 가정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이 한부모 가정 통계를 보면요, 제가 오늘 사례를 40대로 각색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성으로 각색한 이유가 2021년경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지금 한부모 가정에서 응답자 기준으로 3,300가구가 응답을 했는데요, 이 2021년 기준 3,300세대 중에서 이혼 후 이제 이런 40대 연령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2,003세대입니다. 이거 자체만 해도 이미 한 60% 가량이 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통계에서 이혼이 절대 다수인데요, 사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헤어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혼 케이스입니다. 이혼 케이스가 3,300 케이스 중에 2,692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여기 가구 구성별 기준을 보면요, 친권미 양육권을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가져가는지가 통계에 보이게 되는데요, 모자 가구가 절반 이상인 1,763가구고요. 모자 플러스 기타 가구, 이게 보통 할머니나 이런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구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가장 어린 자녀별 기준을 보면은 제가 왜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으로 구성을 했느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구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3,300가구 중에 1,045가구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이상이 1,857가구입니다. 여기에다가 비취업, 자영업, 임시근로자가 상여근로자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시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정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결혼 생활에서 이 맞벌이와 동질혼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산분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혼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혼 후 생존 능력과 아이에 대한 양육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혼 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권 부여 방식의 경우에도 당연히 저도 자녀가 유대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중요한 부분인 거는 타당하고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과 소득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색한 사례에서 친권미 양육권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갔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 A씨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했고요, 남편분은 3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친권 및 양육권이 반대로 갔다면 여성분이 2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명당 5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제가 해보는 케이스 상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여성분이 1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면서 궁핍해질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100만 원을 남편이 버는 350만 원에 더하면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450만 원의 소득으로 아이 2명을 케어하는 케이스와 아까 여성이 친권미 양육권을 가져갔던 A씨가 가져갔던 한 350만 원 정도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복리에는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이나 소통도 당연히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 육아는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80%는 육아 교육에 있어서는 돈 문제예요.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는 빈곤의 사슬은 막아야 된다. 근데 이 빈곤의 사슬이 공고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부모님의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여러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을 늘리고 있고 또 보육정책이나 돌봄 교실 확대 이런 걸 하려고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도 명확할 뿐더러 부부가 동시에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당연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 금액이. 이제 생활비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부부가 원래 같이 살 때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 축적에 있어서도 불리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에서도 미국에서도 잦은 이혼과 가정 파탄이 이게 빈곤을 부르는 그런
고리가 된다, 이런 부분을 사례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잦은 이혼과 재혼은 사실 빈곤한 가정이 거의 특징이거든요. 부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만 빈곤한 가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정 불화, 그리고 이혼이 돈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이혼 이후에도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양육권이나 친권 관련한 결정 부분은 성별을 떠나서 소득이나 자산을 중점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